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귀금속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돌이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전 남편은 외도를 했었더군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결국 저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뻔뻔하게 저를 배신하고 농락하고 걸리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더 화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봐달라 했지만 저는 도리어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싶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신뢰며 믿음이며 다 사라진 남자인데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무의미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저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냐고 저에게 물어올 때 특히 저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죠. 아빠의 빈자리 대신해서 그만큼 아이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아이에게도 제 딴에는 소홀하지 않으려고 잠까지 줄여가며 시간을 쓰고 직장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나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키웠죠. 재혼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전 남편에게 학을 떼서 남자 생각도 없거니와 아이가 있다 보니 섣부른 재혼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제 아이 잘 키우고 제 브랜드 잘 키워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깨에 매는 숄더백을 들고 은행 볼일을 보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잠깐의 찰나였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제게 일어났죠. 제가 잠깐 멈춰서서 폰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날치기범이 제 가방을 확 빼들고 도망가더군요. 저는 그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서 핸드폰 액정까지 나갔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급하게 올려다봤는데 그 날치기범은 엄청 빠르게 도망갔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도 무서웠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쫓아가고 싶은데 몸이 굳는 것처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소리를 내서 도둑이다 라고 여러 번 외쳤어요. 그러면서 겨우 일어나 그 소매치기범을 쫓아갔죠. 가방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제 옆을 지나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저 앞에 도망가던 날치기범한테 날라차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저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소매치기범은 엉겨붙게 되었는데 제가 도둑이야를 외치며 겨우겨우 그곳까지 달려가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쳐다보니 소매치기범은 저지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확 치고는 그대로 주랭랑 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팔꿈치로 3개 맞은 탓에 광대뼈 부분이 벌겋게 부어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예. 그 남자는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좀 만져보더니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없어진 거 있는지 보시고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날려 가방을 되찾아주다니.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도둑이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네요. 얼굴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남자는 멋쩍게 웃는 겁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급히 명함을 꺼내서 건넸어요. 병원 가보세요. 혹시 치료비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병원 가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더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병원에 꼭 가보시라 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슴이 뛰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날치기 당한 것도 그렇고 그 남자가 저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얼굴을 3개 맞은 것 같은데 병원엔 가봤으려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 어제 그 날치기범
아, 네. 연락 기다렸어요. 병원 가보셨나요? 생각보단 좀 많이 다쳤다네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뼈를 다쳤나요? 그런 건 아닌데 여튼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은행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병원비에 감사함의 뜻을 담아 돈을 좀 더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실은요, 병원 안 갔습니다. 저 태권도장 사범이에요. 그 정도 맞았다고 병원 안 갑니다. 그 자식 뭐 완전 빌빌하던데요. 아, 네. 그런데 왜 병원 가셨다고? 연락처도 주셨고 병원비 대신에 밥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그 말 하려고요. 남자의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죠. 나중에야 들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이상형이었다며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그런 감정은 엄청 오랜만이었다면서. 그래서 병원을 구실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겐 그 남자가 은인 같은 사람이다 보니 그 남자 말대로 밥을 샀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은행 뒤에 있는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보다는 3살이 어렸습니다. 운동을 해서인지 몸도 좋고 인상도 참 서글서글하고 좋았어요. 성격도 밝고 재밌었고요. 엉겁결에 식사까지 했지만 그 시간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없고 일과 저희 아이만 보고 살자고 결심했는데 그런 우연으로 그 남자와 만나게 된 거였죠. 저희는 참 잘 맞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친을 만나오면서 또 마음이 커져가면서 제 상황이 자꾸만 인지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고 남친은 장가 한 번 안 간 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재혼 생각도 없고 이 남자도 더 늦기 전에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오히려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며 반대하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재혼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아두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친은 더 저에게 매달렸고 저도 남친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쉽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딸에게도 참 잘했어요. 그냥 저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처럼 저희 딸애를 걱정하고 잘 대해주었죠. 아이랑 집에서도 엄청 잘 놀아줬고 가끔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면 아빠처럼 정말 잘 놀아주고 저희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는데 그 전까진 저만 참석했거든요. 아이가 다른 애들은 아빠도 온다고 왜 자기는 아빠는 안 오냐고 울먹였는데 그날 남친은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꽃다발 들고 불쑥 참석했더라고요. 저희 딸도 엄청 기뻐하고요. 학예회 중간에 아빠들 장기자랑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남친이 나가서 저희 아이 이름은 세주 아빠라고 하면서 댄스 1등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짱이라면서.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이혼한 탓에 아이는 아빠의 정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아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았죠. 근데 그날 학예회도 같이 보고 저녁에 같이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는데 우리가 참 남들 같은 평범하고도 단란한 한 식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도 그걸 느꼈는지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아이는 남친을 부를 때 아빠라고도 잘 불렀어요.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하라고 해도요. 그리고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저씨가 그냥 우리 아빠 하면 안 되느냐고요.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남친도 자기가 세주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했고요. 남친은 종종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다른 아이 필요 없고 세주만 잘 키우고 싶다고, 세주가 커서 독립하면 저랑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남친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랬죠.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지 신경 안 써.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생활비나 벌어 오라고 하지. 아들인데 그러실 리가 있어?
진짜야.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셔서 내가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다녔다니까. 그래놓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나보고 하라고 하고 나도 맺힌 거 많다 진짜. 그래도 그거랑 결혼 문제랑은 다르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세주랑. 저는 결국 남친의 오랜 설득에 넘어가 재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을 거라는 남친의 말과 달리 남친의 부모님은 꽤나 강경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애딸린 이혼녀라서 반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남친이 실질적인 가장이라서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더라고요. 남친이 결혼을 해버리면 생활비는 어떻게 주냐는 이유로요. 집안의 생활비 내는 실질적 가장인 남친이 결혼하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신 데다 상대가 저처럼 애딸린 이혼녀라고 하니 더욱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시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남친과 부모님 사이에서 큰 소리도 몇 번 났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냐고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면서요. 남친은 그냥 밀어붙이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시작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 결혼이 괜찮을까 싶었어요. 다른 것보다 저희 아이가 상처받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저도 싫어하는데 제 애는 오죽 싫으실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친의 동생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첫째 여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어영부영한 상태라고 했죠. 남친은 일단 동생들 먼저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첫째 여동생은 저를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둘째 여동생은 내내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오빠한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첫째 여동생이 그만하고 표정 풀라고 해도 둘째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뚱했습니다. 남친네 부모님에 이어 둘째 여동생도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식사한 곳이 백화점 아니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다 보니 둘째 여동생이 한 매장 앞에서 원피스를 한참이나 보더군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맨날 추리닝만 입었을 텐데 저런 옷이 갖고 싶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둘째 동생에게 안에 들어가 보자고 하면서 그 옷을 사줬습니다. 둘째 동생은 됐다면서 이거 비싸다고 했지만 제가 그냥 동생 같은 마음으로 사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받고 나서 둘째 동생 얼굴이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이 잘 왔어요. 이런저런 안부 문자도 잘 보내면서요. 저는 둘째 동생도 저한테 좀 마음을 열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로 저에게 매번 힘들다느니 시험 준비하는 게 고달프다느니 다 때려치우고 싶다느니 하는 하소연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남친 여동생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지친 게 안쓰럽기도 해서 힘내라고 기프트콘이나 선물도 여러 번 보내주고 용돈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둘째 동생은 어느 순간 저에게 아예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도 했죠. 둘째 동생에게만 해준 건 아니고 첫째 동생도 아기 가졌다고 하길래 육아용품도 사서 보내줬습니다. 남친 동생들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었고요. 이런 걸 알고 남친은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신경 써주는 거 진짜 고마운데 너무 안 그래도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들 받는 거에만 너무 익숙하거든. 나도 그런 거에 진절머리 꽤나 느꼈고. 에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참 우리 부모님이 주말에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더라고. 정말? 마음을 바꾸셨나 봐. 잘됐다. 쉽게 안 굽혀질 것 같던 남친의 부모님도 결국은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대신 그 식사 자리에서 생활비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결혼해서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수 있으면 허락해 주신다고요. 남친은 질색했는데 제가 나서서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니 남친 부모님도 알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에 남편은 저와 저희 딸에게도 더 잘했어요. 일 끝내고 오면 피곤할 텐데도 아이랑 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쉬는 날에는 아이 밥도 차려주고 유원지나 키즈카페에도 잘 데리고 가서 놀아줬죠. 아이도 아빠가 생긴 것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세주는 내가 낳은 아이나 다름없다며.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귀엽고 안쓰럽다고도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고 재혼 참 잘한 것 같다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둘째 신우에게는 용돈도 종종 보내줬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딸애하고도 잘 놀아주고 저희 딸애도 고모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3시간 거리로 멀다 보니 친정과의 왕래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딸애도 참 외로워했는데 이제라도 가족의 정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놀고 밥도 먹은 둘째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언니, 나 시험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요. 근데 당연한 소리지만 취업은 더 쉽지 않네요. 되는 일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밥벌이 하고 있는데 나만 나이가 있는데 경력은 없으니 취업도 쉽지 않아요.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험 준비하지 말고 진작에 취업 준비하는 건데. 둘째 신우는 우울해하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저랑 대학 동기인 친구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원수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기술력 좋고 탄탄한 데다 연봉이나 복지도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 근속 연수가 엄청 긴 좋은 회사입니다. 친구는 그 회사 물려받는다고 졸업 후에 곧장 들어가서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혹시 너네 자리에 자리 없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죠. 그 친구는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저희 둘째 신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마침 사무 쪽 직원 하나가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가야 된다며 임시직을 구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취업난이다 보니 임시직이라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 많긴 한데 정 그러면 제 신우 면접 한번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임시 계약직이라서 정직원이 돌아오면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제 신우고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다 보니 다니는 동안 일 잘해주면 후에 정직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고 거하게 밥도 한번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둘째 신우에게 전했어요. 둘째 신우는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차근차근 배워서 잘 해봐요.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아요. 친구 부모님이라서 아는데 사장님 내외분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요. 아마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언니 진짜 최고. 언니 진짜 최고. 우리 오빠 결혼 진짜 잘했다. 좋아하는 신우를 보며 저도 좋았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저도 마음을 많이 쓴 거였죠. 그런데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후 첫째 신우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첫째 신우가 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시댁으로 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도 보러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이 낳은 손주다 보니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제 딸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손주. 나도 이제 첫 손주 얻어서 드디어 할머니가 됐네. 그러게 나도 이제 할아버지야.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저희 아이도 손주 아닌가요? 마치 저희 아이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시댁에 종종 갔지만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에게 잘해주거나 하는 건 솔직히 없었습니다. 늘 어색하고 대면대면해 하셨어요. 그것까진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이도 아니고
또 억지로 좋아해달라고까진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그런 모습에 상처받지 않을까 내내 마음이 서글프긴 했었죠. 그런데 대놓고 저희 아이도 있는데 첫째 손주라고 예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니 저도 속으론 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걸 알았는지 화내듯이 뭐라고 하고요. 첫째 손주 여기 있잖아요. 까먹으셨어요? 남편의 말에도 시부모님은 시큰둥하게 저희 딸을 보더라고요. 저희 딸에도 다 느낄 텐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려도 알 거 다 알고 분위기라는 것도 다 알 텐데 아무리 아이라도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더 잘 알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에게도 섭섭했지만 둘째 신우에게도 섭섭한 일이 있었죠. 둘째 신우랑 저랑 SNS 마팔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 SNS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신우가 모처럼 새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첫째 신우가 낳은 아이 사진을 올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의 첫 조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조카 사랑은 이모라더니 이제 나도 조카 바보, 크크, 조카 생긴 기분이 이런 걸까? 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기분이 말도 못하게 섭섭하더라고요. 오빠 피 섞인 조카는 아니더라도 재혼했으니 저희 딸도 엄밀히 말하면 조카일 텐데 저도 마팔 되어 있으니 볼 수 있는 거 알면서 보란듯이 첫째 신우 아이 사진 올려놓고 첫 조카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보는데 정말 섭섭했습니다. 내 딴에는 이제 한가족 됐다고 생각해서 나름 잘하려고 하고 챙겼는데 정작 내 아이는 손주나 조카라고 생각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요. 남편에게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섭섭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다 같이 시댁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계속 가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말은 안 하고 계속 안 가고 싶다고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랬죠. 세주야, 오늘 할머니 생신이니까 가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자. 응? 좋아하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러는 겁니다. 가기 싫어.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 미워하잖아.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몹시 놀랐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도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 싫어하잖아. 할아버지가 그랬어. 너네 아빠 어딨냐고. 너네 진짜 아빠 어딨냐고. 지금 아빠는 진짜 아빠 아니라고. 그리고 고모도. 고모라고 앞으로 부르지 말래. 오빠 딸도 아닌데 네가 왜 내 조카냐고. 나 싫대. 방에도 들어오지 말래. 고모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나 싫어해. 민준이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아이는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고모도?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왜 민준이만 좋아하냐고 몇 번이나 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랬습니다. 아이는 훌쩍이며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했고 저는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시부모님께 전화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나조차고 재혼해서 내 새끼한테 상처만 줬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받은 시부모님, 용돈 받고 선물 받고 취업 자리까지 소개시켜줬던 신우.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선 내 딸한테 그딴 소리나 하다니. 저도 화가 나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갔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세주가 제 딸이지 그럼 누구 딸인데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애한테 상처를 주시냐고요? 저도 따지려고 남편이 통화하는 거 뺏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하시는 말이 들렸는데 네 핏줄도 아닌데 뭔 네 새끼여? 너도 너무 잘하지 마. 그래봤자 남의 새끼 아니야. 아니면 수진이 사이에서 애를 하나 더 얻든가. 세주 걔네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걔가 네 새끼냐고. 너만데 마음 쓰지 말어. 언제 지네 아빠 찾으러 갈지도 모르는 애한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버님! 뭐야? 갑자기 네가 왜 받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안 받아줄 거면서 결혼을 왜 허락하셨어요? 제 말에 아버님은 당황하신 듯 잠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유성이 걔가 하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은 했다. 근데 결혼은 허락해도 손주로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떡하냐? 막말로 세주개가 우리 집 핏줄은 아니잖아. 멀쩡히 지네 아빠도 살아있고. 저 전 남편이랑 인연 끊은 지 오래거든요.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저희 아이도 품어주셔야지. 어떻게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요. 저희 애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 조그만한 게 뭘 알아서 상처야, 상처는. 그리고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어떡해? 걔는 내 손주 같지도 않고 마음도 안 간다고. 저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죠. 마음도 안 가는데 왜 결혼 허락하셨냐고요. 생활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뭐야?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이번엔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언니, 저 회사인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 세주한테 고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제가 따지고 들자 신우도 당황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요. 내가 왜 네 고모냐고, 너 우리 오빠 딸도 아니지 않냐고 했냐고요. 아, 신우는 우물쭈물 거리더군요. 그게 아니라요 언니. 제가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했거든요. 좀 쉬려고 하는데 세주가 자꾸 함부로 방에 들어와서 놀아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홧김에 몇 마디 한 거예요.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고 적당히 말한 건데. 홧김에 고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내 조카냐고 했고요. 참 너무하시네요. 제 앞에선 안 그랬잖아요. 저희 딸 이쁘다고 고모라고 하면서 잘만 놀아줘 놓고 뒤에 와선 고모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제가 따지자 신우도 도리어 따지더군요. 언니, 근데요. 톡 까놓고 세주가 진짜 제 친조카는 아니잖아요. 뭐요? 그렇잖아요. 세주가 우리 오빠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언니랑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건 제 할 바 아닌데요. 저한테 진심으로 고모 노릇 바라는 건 아니죠. 마음이 안 가는데. 그건 언니 욕심이죠. 그걸 듣는데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는 화가 나서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 받아서는 따지더군요. 야, 임다영 너 말 다 했어? 뭐 고모 노릇 바라지 마? 욕심? 너는 네 새언니한테 용돈 받아 선물 받아 취업 자리까지 소개받아 놓고 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고모 노릇은 하기 싫디? 그깟 고모 노릇이 뭔데? 세주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했길래? 너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고모 노릇 바랬다고? 남편은 신우하고도 싸웠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음성을 들어보니 오빠 네가 좋아서 결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억지로 그런 걸 바라느냐 이러고 있더군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그걸 듣는데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생활비 받고 용돈 받을 때는 좋다고 새언니 며느리 해놓고 정작 마음속에서는 저를 가족으로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참 징글맞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나서 전화를 끊었고 자기 가족들이지만 진짜 이해 안 된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엔 남편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3시간 거리인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니 저희 엄마 아빠도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은 저희 세주 보면서 오랜만에 온 우리 강아지라며 엄청 예뻐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한테 다시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재혼하는 거다 보니 걱정은 있었는데 세주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면서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모님 연락받고 저를 찾으러 왔고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놓고 저와 세주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부모님 대신 죄송하다면서요. 남편도 진심으로 저와 세주에게 미안해했고 그 마음을 알기에 남편을 더 이상 탓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남편에게 말했죠. 나도 더 이상 시부모님이나 신우에게 며느리, 새언니 취급 안 받아도 된다고요. 남편도 당연하다면서 앞으로는 굳이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친구네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속해 있는 이사실로 곧장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오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요. 언니,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싸늘하게 신우를 봤습니다. 참 그 얼굴이 어찌나 뻔뻔하게 보이던지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왜요? 왜겠어요? 제 말에 신우는 깜짝 놀라며 저보고 잠깐 나오라고 팔을 당기더니 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언니 혹시 이사님한테 나 자르라고 그럴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언니 그건 아니죠. 언니 진짜 치사하네요. 취업 자리 해줬으면 그만이지. 언니 기분 상했다고 자르니 많이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아닌데요. 본인 입으로 그랬죠. 오빠랑 새언니랑 좋아서 결혼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한테까지 억지로 가족 노릇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안 가는데 왜 억지로 가족 노릇 하겠어요. 나도 똑같죠. 나라고 뭐 아가씨가 대단히 예쁘고 좋아서 그동안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 준 줄 알아요? 내 남편 동생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한가족 됐으니까 내 딴에는 노력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어떻게 했어요? 콩고물 떨어질 거 있으니 내 앞에서는 살살거려 놓고 뒤에선 내 딸한테 귀찮게 굴지 말라고 고모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좋아요. 그깟 알량한 고모 노릇 하지 마세요. 대신 나한테 받을 신우 대접도 없어요. 그건 알죠? 언니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언니 이러는 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요. 얼마든지. 참 말하면서 그것도 전해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 없다고. 네? 나랑 우리 딸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내 돈은 필요한가 보죠? 참 대단하네. 됐고 똑바로 전해요. 앞으로 생활비도 없고 그토록 마음 안 가는 며느리랑 며느리가 데리고 온 손주도 이제는 보지 말고 사시라고. 마음도 안 가는데 억지로 본다고 고생 많았네요.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나 참. 나 이제 며느리 노릇도 그쪽 새언니 노릇도 안 해요.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죠. 친구는 안 그래도 저희 신우가 일을 너무 못하고 실수도 너무 많은 데다 열심히도 안 해서 지켜보는데 좀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고 지각하고 전화도 엄청 불친절하게 받아서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 온 적도 있었다면서요. 일 가르쳐줘도 열심히도 안 배우고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어차피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대요. 제 부탁이라 채용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계약직까지만 참고 정직원 채용은 어려울 거라고 저한테 말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열심히 하겠다더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친구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태도가 그토록 안 좋고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면 알아서 적당할 때 계약 해지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둘째 신우도 회사 잘릴 판이고 생활비까지 끊기니 시부모님 저한테 전화 왔는데 남편이 전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앞으로는 생활비 못 드린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 후 저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고 삽니다. 남편부터가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저도 새로 결혼하는 거고 또 어려운 결혼 허락해 주신 거다 보니 잘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돈만 보고 받아준 거라고 생각하니 참 섭섭하기도 하고 가족이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그놈의 핏줄이 뭘까 싶기도 해요. 재혼 가정이든 입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 아이에게까지 상처 주고 배척하고 그런 가족은 저도 필요 없거든요. 시댁은 빼고 저희 세 식구는 여전히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남편도 여태까진 죽어라 일해서 내내 시댁에 생활비 보태고만 살다 보니 허무하고 힘들 때도 많았다는데 이제 자기 가족 만들어서 오손도손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가진 두 번째 가족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잘하고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 주면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올가미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자유를 찾은 여자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처음엔 그게 올가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이 가득한 꽃밭인 줄 알았죠.
하지만 꽃만 가득할 줄 알았던 그곳은 올가미가 되어 저를 지독하게 올감했습니다. 독이 든 버섯이나 식물이 더 아름답듯 그 남자의 처음도 아주 달콤했어요. 그 남자는 골프 아카데미와 실내 골프 연습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건물 1층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는 주로 골프 아카데미와 골프 연습장을 찾는 분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셨어요. 테이블은 6, 7개 됐는데 늘 골프 연습장 손님들로 가득했죠.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제과제빵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사장 언니가 워낙 성격도 좋고 저랑도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다니고 있었죠.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씩 남자 손님들이 명함을 주고 가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웃으면서 거절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대충 둘러대죠. 진심으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인상도 순하고 잘 웃고 있으니까 편해 보여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도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잘 알고 있었죠. 같은 건물의 골프 아카데미 원장님 겸 사장님인데다 저희 카페에도 자주 왔으니까요. 선수 출신인데다 운동을 해서인지 덩치도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였습니다. 피케 셔츠를 잘 입고 다니셨는데 그게 까무잡잡한 피부와 참 잘 어울렸어요. 누가 봐도 골프하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 남자는 카페에 왔을 때도 매너도 참 좋았습니다. 사람 자체가 건강해 보이고 또 여유가 말투나 행동에서도 많이 묻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커피를 드셨고 매일 오시다 보니 저도 어떤 커피를 드시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그분이 왔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바닐라 라떼 그란데 사이즈에 귀리우유로 바꾸고 얼음 많이 맞으시죠? 그런데 제 말에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닌데요. 오늘은 다른 거 먹을 건데요. 아, 그럼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매일 오시니까요. 좋네요. 제 메뉴를 기억한다니까. 그 남자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웃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네요. 종종 볼 때마다 느꼈지만. 저는 이 남자가 그날따라 왜 이러나 싶었어요. 뭐 드시겠어요? 같은 거 주세요, 그냥. 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당황스러웠죠. 저한테 따로 호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요. 아, 저 남자친구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한 번도 데리러 안 와요? 어떻게 하세요? 종종 지켜봤거든요. 퇴근하면 그냥 혼자 걸어가던데? 저는 이 남자가 저를 왜 지켜봤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대놓고 물어보더군요. 나 어때요? 나 정도면 쓸만하지 않나? 제가 당혹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 남자는 장난이라면서 그냥 계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짓궂은 장난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후에 그 남자는 초밥을 사들고 왔거든요. 곧 밥 시간이죠. 이거 먹어요. 사장님 것도 사왔어요. 그렇게 남자는 이것저것 사다 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런 걸 사주시냐 부담스럽다 들고 가시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호감의 표시라고 봐달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엄청 싫진 않았어요. 저도 약간의 호감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은 마감하고 나가려는데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했죠? 내가 태워다 줄게요. 괜찮아요. 에이, 손 부끄럽잖아요. 어서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남자의 차는 벤츠였는데 저는 살면서 벤츠를 처음 타봤어요. 넓고 편하고 고급스럽고 참 기분 묘하더라고요. 제 손에 들려있는 꽃다발은 참 풍성하고 아름다웠고요. 그 순간 이런 삶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결국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안락하고 편한 벤츠를 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죠. 호탕하고 시원시원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잘하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제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기뻐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결혼 준비는 자기가 한다면서요. 저는 결혼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자기가 다 준비를 한다기에 믿고 맡겼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인생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 같았죠. 사실 저는 살면서 백마탄 왕자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뭔가를 해도 제 스스로 이루고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와 만나는 동안 그 편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돈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가방. 저에게는 모든 게 참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이 상대적으로 많이 처졌는데도 제가 이미 임신도 했고 남편도 강경하게 저랑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시부모님도 결국 저를 받아주셨고요. 깨끗한 포장 도로를 달리는 벤츠처럼 제 결혼 생활도 그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잡은 물고기에는 밥 안 준다는 식으로 연애 때와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일단 집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노는 걸 좋아해서 술 약속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니 밖으로 계속 돌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결혼은 허락해 주셨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구박하는 일도 많았어요. 신혼 초부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달라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오셨고 오실 때마다 집안 살림에 입을 많이 대셨죠. 처음엔 잔소리만 하시는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폭언 수준이 되었어요. 집불도 없는 게 나이 어린 몸뚱이 하나 가지고 결혼했다는 소리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요. 집에서 이런 건 못 배웠냐. 남편 돈 받아 먹고 사는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관리해라 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겉으로만 보면 세상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모님이세요. 밖에선 다른 사람에게 말도 엄청 부드럽고 점잖게 하시고요. 하지만 저와 있을 때는 180도 다르게 변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소리도 잘 지르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호인이었지만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했죠. 저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면 화도 곧잘 냈어요. 물건도 잘 집어 던지고요. 남편과는 가뜩이나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데다 지 기분 나쁘면 벌컥벌컥 화를 잘 내니 저도 눈치가 보이고 점차 의기소침해져 갔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고 싶냐고 뭐라고 하셔서 2주 계약한 거 일주일만 있다 오기로 했어요. 돈이 없는 집도 아닌데 제가 편하게 조리원에 2주씩이나 있는 거 못 봐주겠다 하셔서요. 그렇게 조리원 생활은 일주일만 하고 아이 안고 돌아왔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 육아 관련된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아등바등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 해본 육아인데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키우는 거다 보니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죠. 당연히 남편은 단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었고요. 정확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기보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제가 아이를 가졌다 했을 때 남편은 몹시 기뻐하며 바로 결혼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이를 몹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자기 새끼인데도 엄청 귀찮아하고 성가셔했습니다. 갓난아이라서 하루 종일 우는 게 당연한데도 몹시 성가셔하고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걸 핑계로 더 집에 안 들어왔고요. 한 번은 아이 재우고 나서 밤 늦게까지 밀린 집안일하고 젖병 소독하고 유축까지 한 다음 새벽 늦게 자려고 겨우 누웠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서 으앙 울었고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분유를 타러 갔죠. 그리고 분유를 타서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울고 있으니 자고 있던 남편이 아이씨 하면서 짜증을 내고 일어나는 거예요. 애 좀 안 울게 해. 진짜 겨우 잠들었는데 짜증나게.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가 우는 걸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자기가 와서 좀 달래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남편은 온갖 짜증을 내더니 베개 들고 작은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고요. 한 번은 참다 저도 큰 소리 내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육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내내 잔소리에 화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따지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으악 소리를 지르더니 골프채를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저희 집 TV를 내려쳤습니다. TV는 굉음을 내며 박살이 났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더군요. 지 기분 나쁘면 물티슈나 물컵 같은 건 한 번씩 던질 때도 있었는데 골프채로 TV를 부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왜 들어야 돼? 남편은 그렇게 골프채를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더니 겉옷 들고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이는 놀라서 찢어지게 울고 제 눈앞에는 개박살이 난 TV가 있고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완전 얼어붙어 있었죠. 개박살난 TV 조각을 쓸어 모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되나 눈물만 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나가서 3일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양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게 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기죽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는 만만한 구박덩이 신세였죠.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트집을 잡아도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아이는 어느덧 어린이집에 갈 만큼 컸어요. 결혼 전 남편은 아이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카페 차려준다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못 내게 했습니다. 자기가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살래요. 뭐라도 해보겠다고 깝치지 말고. 남편은 그렇다고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빠듯하게 줬죠. 저희 어머님은 그런 사실도 알면서 저한테 맨날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는다고 하셨고요. 참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었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한우나 먹으러 가자고 했죠.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챙겨주나 보다 싶어서 아이랑 짐을 챙겨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고깃집에서는 저는 고기 굽고 아이 먹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핸드폰 보면서 지 고기 먹는 것만 바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 먹을 때까지 고기 한 점을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 다 먹었다고 수저를 탁 내려놓더니 배부르다.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 못 먹었어. 안 먹고 뭐 했는데? 고기 굽고 애 먹였잖아. 하여튼 굶떠. 그러면서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저는 제가 먹을 고기를 더 시켰습니다. 남편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눈치가 보여서 그냥 안 먹고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내 생일인데 자기가 먹으러 가자고 해놓고 정작 나는 먹지도 못하고 저는 일부러 고기를 구워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뭘 그렇게 처먹냐? 돼지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다 싶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고기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옆에 테이블도 저희 가족처럼 세 식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 테이블도 아내가 고기를 굽고 있긴 했는데 남편은 옆에 아이도 먹이고 또 부지런히 쌈을 싸서 아내 입에 넣어주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나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고 씹고 있는 게 고기인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앞에서 빨리 먹으라고 계속 투덜거리고 애는 보채고 저는 결국 꾸역꾸역 먹다 말고 일어났죠. 근데 아까운 고기 시켜놓고는 남겼다고 집으로 가는 동안 또 궁시렁궁시렁. 저도 너무 서름에 복받쳐서 그날 집에 와서 싸웠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 굽고 희성이 먹이느라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좀 먹으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 야, 바가지 긁지 마. 짜증나게. 이게 바가지야?
그랬더니 남편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쥐뿔도 없는 거 비싼 고기 처먹게 해줬더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본인과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분수에 넘친다고 말이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생각은 쥐뿔도 없는 거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게 해주는데 말이 많다 그거였죠. 남편과 저는 결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끼니 참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계획에도 없이 그렇게 일찍 결혼한 건 아닌데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웃었어요. 웃기지 마. 이혼은 무슨...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꾸역꾸역 사는 건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톡 까놓고 말해줄까? 너는 나 갖기는 싫은데 남 주는 건 더 싫어. 이혼은 무슨...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너는 이혼 꿈도 꾸지 마. 저도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 질렀죠.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어디 또 이혼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이 집 떠나면 너네 엄마 아빠부터 가만 안 둬. 알아? 협박하니? 네가 뭔데? 너네 집 뭐 있는데? 돈 있어? 백 있어? 나는 다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너네 가족들 손봐주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입 닥치고 살아. 애나 키우면서. 네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랑 살겠냐? 네 분수를 하려고. 너는 그냥 이 집에서 그래 저 냉장고 같은 거야. 쓰임새 다 되고 디자인 보기 싫으면 버릴 건데 아직은 버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살라고. 귀찮게 굴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숨죽여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도 가슴 찢어지게 미안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참 미안했어요. 그런 남편이 무서워 쉽사리 떠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편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 같았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저희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울하던지 이혼이 안 되면 콱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남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만 보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꾸역꾸역 참으며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에선 계속 이혼하고 나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법이라도 조금씩 찾아보려 할 때였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남편이 어김없이 귀가가 늦었고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던 저는 아이 재우고 이혼 소송에 대해 컴퓨터로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문자가 하나 왔죠. 뭔가에서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인가 생각하며 열었는데 그건 정말 뜬금없이도 남편이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어요. 확대해서 보니 남편은 옷을 벗은 채로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주소도 하나 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여기서 자고 있어요. 궁금하면 여기로 와보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에 뻔질나게 안 들어올 때는 바람도 피겠구나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막상 그런 문자를 받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감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화가 나거나 배신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그럼 나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희성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냐고 했죠. 동생은 택시 타고 온다고 했고 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가 봤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엄청 세차게 뛰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이렇게 가도 되나 싶고요. 그곳은 한 오피스텔이었고 저는 문자에 적혀있는 호수 앞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니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성형을 많이 하고 엄청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진짜 왔네? 저를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상하게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뭐야, 반응이?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건가? 저는 그 이상한 여자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잡았습니다. 저기요, 폰 준비 안 해요? 네? 확실한 증거 삼으려면 폰 준비해야죠. 이런 거 안 해봤나 봐. 사진 찍으세요. 동영상 찍던가. 내 얼굴 나와도 되고. 저는 이 여자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봤습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대놓고 자기와 남편을 찍으라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라고요? 아니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이혼을 안 할 거예요? 뭐지? 나 이런 와이프는 또 처음 보네. 지금 뭔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나 그쪽 남편하고 만난 지 6개월 정도? 넘었어요. 외박 자주 하죠. 거의 우리 집 와서 자는 거예요. 일주일로 치면 최소 3-4번은 오니까. 저기 있는 가방하고 옷은 다 오빠가 사준 거고. 오빠도 이혼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와이프 불쌍해서 말은 못하는 것 같길래 내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요. 그 여자는 정말 익숙한 듯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처럼요. 동영상 찍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여자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남편은 놀라서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오빠 와이프가 찾아왔더라. 들켰나 봐. 저는 뻔뻔한 그 여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후련한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나 대신할 사람 드디어 찾은 것 같네. 잘 어울린다. 그래 이혼해 줄게. 소송은 안 할 테니까 그에 맞는 위자료나 챙겨줘.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꼴 보고 못 살죠. 이혼해 줄 테니까 저 남자랑 살아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잡는 겁니다. 속옷도 안 입고요. 야, 왜 이래? 옷이나 입어. 저 여자 만난 지 6개월도 넘었다며. 외박하면 항상 저 여자 집 같고. 그렇게 저 여자 좋으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저 여자랑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옷을 입는 사이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죠.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동생한테는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하고 아이 데리고 친정에 좀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고 오자마자 이혼은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네. 이혼 못해줘. 못해주면 소송 걸 거야. 그전에는 마땅히 내가 승소할 만한 증거를 못 모았어. 그래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고맙게도 네 내연녀가 문자하고 다 보내주네. 나 그걸로 소송할 거야. 이혼 못해준다는 내 말 까먹었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바람핀 건 너야. 어쨌든 이혼 못해줘. 남편은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눈을 까디집으며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그 모습이 무서워서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눈이 돌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개무시하고 보란듯이 바람피면서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외치는 저 염치 없음이 치가 떨렸습니다. 이판사판이다. 그래 서로 죽자 생각하며 거실에 있던 남편 골프채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악 소리를 지르며 TV를 개박살냈습니다. TV를 부실수록 더 흥분이 올라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꾹꾹 참고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순간까지 이혼에 대한 주도권이 남편한테 있다 생각하니 눈이 돌더군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으로 TV를 개 부셔놨습니다. 만약 남편이 말렸으면 남편도 TV만큼 부셔놓을 마음으로요. 남편은 멀리서 완전 질린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너 완전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안 미치겠어? 바람 펴놓고 이혼은 못해줘?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내가 국으로 닥치고 있으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을 줄 알았어? 내가 왜?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야. 내 부모를 건드려? 어디 건드려봐. 나도 네 부모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나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집불도 없는 게 무서울 게 있는 줄 알아? 막말로 깜빵 가면 그만이야. 제가 눈이 돌아서 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저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악에 바친 거였죠. 남편도 완전 미쳐 날뛰는 제 모습에 주춤거리더니 완전 미친년 아니냐며 욕을 하고는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서진 TV 앞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울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듯 살다가 처음으로 큰 소리 낸 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벅차게 느껴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후련하기도 하고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 아예 저 남자랑 끝을 내자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지독하게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틸 줄 알았어요. 그 때문에 소송도 오래 갈 거라 예상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소송까진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냐니까 제가 TV 부수고 걔 난리친 모습 보고 학을 뗐대요. 제가 순하고 여성스러워서 좋았던 건데 발광하는 모습 보고 온 정이 다 떨어져서 저랑 못 살겠답니다. 개복친가요? 지는 잘도 그래놓고 제가 한번 그랬다고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네요. 솔직히 상관은 없었어요. 이혼만 쉽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든 제 할 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갖기로 했고 제가 위자료 소송을 안 거는 대신 꽤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수월하게 협의가 돼서 제 생각과 달리 이혼은 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이제 그 여자랑 재혼해서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 그런데 남편이 질린다는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가 대가리에 빵꾸 맞았냐? 그런 애랑 재혼하게? 뭐? 나는 그런 드센 년 딱 싫어. 재밌고 잠자리 하는 거 좋아서 만나온 것 뿐이야. 그 기집애나 너나 똑같아. 너처럼 기분 나쁘다고 TV 깨부수는 그런 년하고도 안 산다고. 나는 착하고 고분고분한 여자 만나서 살 거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여자의 행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일부러 저한테 자기 집 주소까지 보낸 걸 봐서는 남편과 달리 그 여자는 남편에게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김기현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요즘도 저희 남편 만나나요? 요즘은 좀 못 봤는데요. 이혼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혼해요? 말 안 해요? 이혼 얘기 나눈 거 꽤 됐는데 아직도 말 안 했나 보네요. 그 여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이제 그 남자 혼자예요. 그쪽 원하는 대로 됐네요. 근데 뭘 그렇게 순순히 이혼을 해줘요? 순순히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남편 가지세요. 근데 그쪽이 뺏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내 남편 한마디로 말하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거든요. 언제 버릴까 생각했는데 그쪽이 좋다고 주워가네요. 잘 주워다 쓰세요. 아는 쓰레기일지언정 겉에는 금태 둘러놨으니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100년해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자기는 그 여자랑 끝낼 거였는데 그 여자한테 이혼했다는 소리를 왜 쓸데없이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알려줬어. 야, 이혼하면 그만이지 그 거머리한테 그런 소리 왜 하냐고. 아, 골치 아프게. 좋아서 일주일에 3-4번도 더 갔다면서 거머리는 무슨. 그럼 여태까지 거머리랑 자고 다녔니? 아, 진짜 끝까지 짜증나게. 이제 남남이니까 전화하지 마. 짜증은 내가 더 나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혼원 마당에 어디다가 큰 소린가 싶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키우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니까 뭘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카페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카페 창업은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결국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다른 카페와는 차별화되는 베이킹 메뉴나 음료도 개발하고 손님들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는 덕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죠.
그전에는 남편이 지 기분 나쁘면 화내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저희 아이도 늘 주눅 들어있고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친정 부모님과 살면서 예쁨 받고 큰 소리 없이 지내니까 아이도 더 밝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빠랑 교류가 없었으면 아빠 보고 싶단 소리도 한 번 없고요. 그게 짠하기도 하면서 어차피 안 만나고 살 건데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개인 카페를 연 지도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전에 일했던 카페 사장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장 언니는 커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서 본인 휴무날이 되면 인기가 많고 핫한 다른 카페들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카페에도 왔다가 저를 보게 된 거였죠. 사장 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이 카페 사장이 너였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니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카페가 완전 소식통 아니야. 골프 손님들이 와서 얼마나 입을 터니? 남의 이야기에 진심들이잖아. 그렇죠. 너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너네 남편 얘기도 엄청 많이 했어. 바람 펴서 이혼했는데 그 상대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고. 당사자인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보통은 아니죠. 그 여자가. 너 그 여자 출신도 알아? 아니요. 그렇게까진. 술집 출신인데 성격이 어마어마한가 봐. 술집 다닐 때도 지 기분 나쁘면 손님 머리 술잔으로 내려친 적도 있다더라. 진짜요? 보통이 아니래. 근데 얼굴 반반하고 성격도 보통 여시가 아니라서 스폰 받고 그러고 사는 여자래. 자기도 그렇게까진 몰랐구나. 제정신 아닌 여자 같긴 한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알아? 둘이 결혼했어요? 그 여자 임신하고 나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손님한테 들으니까 자기 전 남편이 결혼 안 하려고 내뺀 모양인데 그 여자가 만삭배 안고 와선 사장 나오라고 아카데미에서 난리쳤다던데. 아주 볼만했대. 임신시켜놓고 결혼 안 하려고 내빼느냐고 아주 생난리를 쳤다는데. 그래서 결혼도 한 건지 아니면 애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지가 원장 사모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카페도 몇 번 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제 전 남편 얘긴데도 화나거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네가 니네 전 남편 성격 보통 아니라고 한번 그랬었잖아. 근데 그 여자는 더 보통 아닌가 봐. 니네 전 남편이 오히려 완전 찍소리 못하고 사는가 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실에서 둘이 완전 심하게 싸웠는데 너네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때렸나 봐. 근데 그 여자가 그걸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아카데미하고 연습장 문 닫고 싶냐고 오히려 쌩 난리를 쳤대. 소문에 의하면 그거 무화한다고 연습장 하나 명의도 받았다는 것 같더라. 게다가 네 전 남편 카드 무지하게 긁고 다니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명품 도배. 니네 전 남편 완전 제대로 걸린 것 같아. 제대로 미친 여자라서 너네 전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던데? 저는 언니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제 전 남편 가지라고 할 때요. 속으로는 너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지옥문 열리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그런 여자랑 결혼한 전 남편에게 제대로 지옥문이 열렸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들끼리 잘 만났다 싶기도 하고요. 환상의 짝꿍이네요. 환상이 아니라 환장의 짝꿍이지. 저는 그 말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너는 이혼하고 많이 좋아졌다. 그때 결혼 생활할 때 한번 카페 왔었잖아. 네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거든. 이혼하니까 이제 살만해요. 언니한테도 그때 간단히 말했지만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알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 근황 들었을 때 얼마나 고소했는 줄 알아? 아주 더럽게 지지고 볶고 살아라 했지. 이혼 잘했어. 얼굴 훨씬 좋아졌다. 고마워요, 언니. 저는 언니가 떠나고 저의 소중한 카페를 둘러보았어요. 의자 하나, 소품 하나까지도 다 고민하고 발품 팔아서 마련했던 나의 소중한 공간.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도 키우고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전 남편이 결혼하면 카페 차려준다고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안 차려주더니 결국 위자료로 결국 차려줬다는 농담도 합니다. 그만큼 제 마음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것들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뭐 이제는 저랑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죠. 저는 제 행복 그리고 저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아이가 지나가면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조금 큰 애들도 귀엽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 낳으면 자주 찾아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놀아주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제가 엄마가 되면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그걸 원했고요. 그 남자는 친구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너무 괜찮은 남잔데 솔로라고 하더라며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였죠. 회사도 대기업이고 키도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엄청 서글서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첫눈에 서로에게 꽂혀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제가 지나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예뻐라 하니까 그 남자도 묻더라고요. 아이 많이 좋아하느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서 나는 결혼하면 애를 빨리 가지고 싶다고 했죠. 그 남자는 자기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결혼 정년기인데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맞았던 저희는 짧은 연애를 끝내고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가져야겠다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 도중 아이가 생긴 거니까요. 마치 결혼을 축복하는 선물 같았다고나 할까요? 남친도 몹시 기뻐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모두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이라 생각했지만 다만 한 가지 손톱 옆에 툭 튀어나온 거스러미처럼 제 신경을 유달리 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남친의 남동생인 제 예비 시동생이었죠. 처음에 동생이 궁금해한다고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남친이 워낙 쿨하고 남자다운 성격이다 보니 당연히 형제인 남친 동생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외형도 제 남친은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덩치도 좋은 반면 남친 동생은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왜소하더라고요. 얼굴도 좀 날카롭게 생기고요. 성격도 남친과 달리 좀 예민하고 쫌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형수로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한테 시비를 살살 걸었으니까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제가 수저를 놔주면서 티슈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수저를 올려놨거든요. 별것 아닌 행동인데 남친 동생은 그걸 보더니 굳이 깔아둔 티슈를 쓱 빼는 겁니다. 난 이런 거 왜 하나 몰라. 이런 티슈에 먼지 더 많아요. 어차피 상 다 치우는데 그냥 상에 올려두는 게 낫죠.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기 수저도 꺼내서 세팅해줬는데 굳이 저렇게 말한다는 게요.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저희 형이랑 동갑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픽 웃는 겁니다. 왜요? 아닌 것 같은데? 뭐가요? 더 나이 많아 보이세요. 딱 봐도 저희 형보다 누나 같은데. 혹시 나이 속인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가 재밌는지 낄낄 웃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웃으며 그랬죠.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네,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딱히 동안은 아니어도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형 옆에 있으니까 완전 누나 같은데요. 나이 차이 많은. 뭐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내가 더 오빠 같은데? 뭐래, 아니거든?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왜 살살 시비를 걸면서 나를 까내리는 거지? 했죠.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첫 만남에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말을 좀 짓궂게 하는 편인가 보다 생각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한다는 소리가 자기 형이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는 둥 오죽하면 자기는 이름이 아니라 지섭이 동생이라 불릴 정도였다면서 자기 형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느냐면서 남친을 보고 웃으며 되물었죠. 인기가 그렇게 많았구나. 나 인기남이랑 결혼하는 거네. 남친은 쑥스러워하며 동생을 말리더라고요. 오바한다. 그만 좀 해. 그런 소리 왜 해? 형 축혀 세워주는 거 아니야. 그때 형 좋아하는 애들 중에서 예쁜 애들도 진짜 많았잖아. 나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형 진짜 눈 높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그렇게 눈이 높은 것 같지는 않네. 하면서 혼자 또 키득거리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확 더러워지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진짜 미쳤나 싶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고 집에 갈 때까지도 기분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친에게 동생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따졌는데 남친은 제가 장난기도 너무 많고 짓궂어. 아직 애야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애인 게 자랑이야?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워낙 짓궂어서 그래. 남친은 그래도 지 동생이라고 편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진짜 개념 없고 짜증난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동생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었고 신혼생활도 즐거웠죠. 하지만 가끔씩 시댁에 갈 때 시동생하고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짜증나는 소리는 많이 했어요. 시비도 잘 걸고요. 그래도 자주 보는 건 아니다 보니 그냥 참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8개월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도 산딸이 다가와서 만삭인 상태였어요. 그맘때 시동생은 자기도 결혼을 할 거라 하면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식당을 예약해서 가족끼리 다 모였습니다.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수학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요. 예비 동서는 제 배를 보며 신기해하더라고요. 출산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길래 다음 달 말이 예정일이라고 말해줬죠. 예비 동서는 수줍게 배 한번 만져봐도 되느냐 했고 저는 웃으며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뻥뻥 하니까 예비 동서도 놀라면서 신기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만삭인 배는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살도 너무 찌고 이렇게 숙이면 발도 안 보여요. 그러시겠다. 배 무게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게 담소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뭐 형수는 원래도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보니 특별히 더 힘들 건 없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저 인간이 왜 또 시비인가 싶었죠. 제가 무슨 배가 나와요? 원래도 형수 통통했잖아요. 배도 좀 나온 편이고. 아닌데요?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임신 전에도 그렇게 통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체형이었죠. 근데도 시동생은 깐죽거리는 겁니다. 뭘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뭘 봐요? 결혼 전에 봤잖아요. 그때도 통통하더만 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내가 통통한 게 아니고 도련님이 너무 마른 거죠. 본인이 너무 말랐다 보니 다른 사람은 다 통통해 보이나 봐. 제 말에 시동생도 정색하며 따지더라고요. 마른 게 컴플렉스라고 들었거든요. 저 안 말랐거든요? 그리고 통통한 것보단 마른 게 나아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형수님? 발끈하는 것 봐. 그렇게 시동생과 제가 서로 노려보고 있으니 예비동서도 당황해하고 저희 남편도 급하게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둘 다 그만해. 저는 속으로 저게 왜 또 시비를 거나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저런 식이었죠. 뜬금없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제가 발끈하면 예민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저는 너무 짜증났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예비 동서도 있으니 꾹 참았죠.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식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은 예비 동서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어요.
결혼하면 직장은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질문이요. 예비동서는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들은 둘 다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몇 년 동안은 아이 안 갖고 둘이서 일단 열심히 벌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네가 알아서 계획 잘 잡아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또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맞벌이 해야지. 나는 결혼한다고 바로 남편한테 기대서 일 그만두고 그런 거 진짜 별로더라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기대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의 기술 자체가 타 회사로의 이직도 쉬울 뿐더러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이가 좀 클 때까진 아이 키우는 데 전념을 하고 싶었어요. 좀 크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제가 따로 사업장을 차려도 됐으니까요. 얼마든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둔 건데 또 말을 저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써 웃으며 그랬죠. 저희는 충분히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도련님. 알아요. 누가 뭐래요? 형수님이 왜 갑자기 발끈하시지? 혼자 찔리신 건가? 저는 형수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왜 결혼하자마자 취직이라도 한 것 마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두고 한 말이에요. 근데 형수님이 좀 기분 나쁘셨나 보다. 죄송해요, 형수님. 형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괜히 혼자 발끈하지 마세요. 살살 죄송하다면서 깐족거리는데 진짜 열받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인상 쓰면서 시동생 다리를 탁 때리시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한마디 했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나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라는데. 다 사람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하긴 도련님 월급 생각하면 예비 동서도 일 그만둘 수 없겠다. 그쵸? 취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지. 가끔 남자들 본인 버는 월급은 생각도 안 하고 여자들 보고 취직이니 뭐니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며 웃었죠. 제가 월급 갖고 찌르니까 시동생도 표정 완전 굳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회사도 엄청 작은 곳에 다니고 월급도 남편의 반토막이거든요. 시동생은 발끈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아, 근데 여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 남편이 돈 잘 번다고 그 돈이 자기 게 아닌데 본인 직업 없으면 결국 남편 돈으로 종속돼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저 나불거리는 주둥이를 진짜 한 대 콱 때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둘 다 뭐 하는 거냐고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하셨고 기분이 상한 저는 그 후론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따졌죠. 아니, 자기 동생 왜 저래 진짜? 나한테 억하심정 있어? 아, 그러게. 저 자식 왜 저러지? 자기만 보면? 첫 만남부터 사람 살살 갉아댈 때부터 알아봤어. 만날 때마다 시비 툭툭 걸더니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왔더라. 아니, 지 결혼한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나를 공격하고 있냐고. 제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니 남편은 진정 좀 해. 뱃속에 놀라겠다.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당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할게. 퍽이나 하겠다. 당신 동생이 나한테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나 이제 당신 동생 있다고 하면 시댁도 안 갈래. 에이, 왜 그래? 진짜야. 안 보고 살아야 돼 아주. 그 자식이 좀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 몸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괴롭힘도 좀 당하고 맞고 다닐 때도 종종 있었거든. 그래서 공부도 좀 그저 그래서 나하고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불쌍한 놈이야. 엄마 아빠한테도 성적 때문에 좀 많이 깨졌었고. 그래서 애가 속에서 화가 좀 많은지 한 번씩 저렇게 삐딱선을 타더라고. 아니, 그 화를 왜 나한테 푸냐고. 만만한 게 나야? 그냥 불쌍한 놈이다 생각하고 이해해줘. 불쌍한 사람이 세고 셌다. 저는 툴툴거리면서 남편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시동생은 자격지심도 많고 형에 대한 열등감도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형한테는 그걸 표출 못하고 만만한 저한테 저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못나 보이고 괘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는 딱히 시동생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한동안은 육아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시댁에도 거의 못 갔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약속을 잡는 게 아닌 이상 시동생과 마주칠 일이 없었죠. 얼굴 안 보고 사니 얼마나 속 편하고 좋던지요. 그때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주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는 거고 또 아이가 갓난아기라 잘 때가 많았거든요. 그 짜투리 시간을 그냥 허비할 바에야 뭐라도 배워보자 고민하다가 주식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는 틈에 책도 보고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주식이라는 게 투자해놓고 냅두면 되는 거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보기에도 괜찮았고요. 저는 공부한 것을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몇 개의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주식들 중 상한가를 치는 주식들이 있으면서 제법 재미를 봤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했는데 몇 번의 과정에서 제법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불장이라고 해서 주식들이 시세가 좋은 때였기도 하다 보니 제가 운도 몹시 좋았죠. 저는 주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꽤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 남편도 저보고 주식 쪽으로 능력이 있다면서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본업으로 생각하거나 더 많은 돈으로 해보겠다는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건 이상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보니 너무 신났죠.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주말에 찾아뵌다고 말씀드렸고 남편과 아이 다 같이 시댁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시동생도 집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고 자기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해서 시댁에 왔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하러 꾸역꾸역 왔나 싶어서 얼굴만 봐도 짜증나더라고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남편은 아버님과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고 어머님은 저희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 방에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나오더니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아이를 보고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우 피부 진짜 까맣다. 하면서 저희의 피부 까맣다고 또 시비를 슬슬 털더군요. 뭐가 까매? 까맣잖아. 형은 안 까만데. 아, 형수님 닮아서 그렇구나. 저 인간이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까매요? 까만 편이잖아요. 얼굴은 화장을 짙게 하니까 좀 덜 까만데 목 이런 데는 까맣잖아요. 솔직히. 저 화장 안 했거든요. 하루 종일 내본다고 정신없는데 뭔 화장이에요. 안 한 거예요? 얼굴하고 목하고 색깔이 다르길래 한 줄? 아, 그러고 보니 얼굴에 기미하고 다 보이긴 하네. 저는 또 슬슬 스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들은 말도 있으니 속으로 에라이 못난 놈아, 남 까내리니 재밌냐? 하고 참았죠. 시동생은 애써 무시하고 가방에서 챙겨온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냐? 제가 드리는 용돈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보태 쓰세요. 아유, 됐다. 갑자기 무슨.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받아두세요. 이거 받아도 돼? 고맙다. 아유, 며느리한테 용돈도 받고. 어머님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한데 옆에 있던 시동생이 또 시비를 터는 겁니다. 에이, 엄마, 형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어차피 형 돈 아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 돈 아니고요. 제 돈이에요. 뭐, 어차피 형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거죠. 형한테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번 제 돈이에요. 제 말에 시동생 코웃음 치더라고요. 형수님,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본인 돈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대놓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보는 게 어떻게 집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저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요. 어쨌든요. 제 말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 말이죠. 결국 형이 준 돈 따로 모아둔 거 아니에요? 도련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제가 그만한 능력 되니까 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용돈도 드리잖아요. 아, 그런데 도련님은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려본 적 있어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웃으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정색하더라고요.
드린 적 있는데요. 생신 때도 드리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따로. 없죠? 하긴 생활비 쓰시는 걸로도 여유 없을 테니까. 제 말에 시동생도 정색하며 발끈하더라고요. 여유 없지 않거든요?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그러면 이참에 어머님 용돈 좀 드리세요. 저 여기 300 넣었거든요. 도련님도 얼추 그 정도 보내시면 되겠다. 그 말에 시동생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죠. 아, 그건 좀 그런가? 도련님 월급이 200 좀 넘는데 300은 너무 무리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니까. 제 말에 시동생 얼굴 새파랗게 질리더니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툭 하면 시비 털더니 지약 좀 건드니까 부들거리는 꼴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둘 다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이미 저와 시동생은 싸움이 붙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아버님도 들어오시고요. 형수님,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용돈 한번 드렸다고 유세 떠시는 거예요? 유세라뇨. 도련님도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받았는데요? 결혼하실 때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셨잖아요. 다 들었는데. 게다가 저희 집에서도 1,000만 원이나 보태주고 동생 결혼한다고 1,000만 원 보태주는 형이 어딨어요. 진짜 좋겠네. 우리 형 돈 받은 건데 형수님이 왜 유세인데요? 나 어이가 없네. 결혼하면 부부 돈이거든요. 부부 돈은 뭔 부부 돈이에요? 돈은 형 혼자 버는데. 결국 우리 형 돈으로 나 해준 거잖아요. 거기 형수님 돈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형수님이 유세를 떨고 있냐고요. 도련님과 저는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말리고요. 하지만 저도 어디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싶었습니다. 진짜 뭘 모르시네. 그거 형 돈 아니에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거 내 돈이에요. 형이 갖고 있는 돈 적금이랑 펀드로 묶여있다 해서 그 돈 내 통장에서 해준 내 돈이라고요. 누가 주는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 말에 시동생도 멈칫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예뻐서 해준 돈은 절대 아니고 남편이 적금 만기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준 건 맞긴 하죠. 내가 준 돈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이제 좀 나한테도 고마워하려나? 시동생 얼굴 시뻘개져서 난리를 치더군요. 아,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돌려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돌려주실 건데요? 이왕이면 빨리 돌려주세요. 아, 돌려주면 되잖아.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시동생 완전 흥분해서 반말로 난리치고 저도 똑같이 반말로 깐죽거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면 바로 갚아. 형수 취급도 안 할 거면 돈 똑바로 내놓으라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애먼 사랑 까고 속 뒤집어 놓으면 바닥밖에 없는 네 자존심이 다시 생기니? 뭐? 말 다 했냐? 네가 너무 별로라서 깠다. 왜? 우리 형이 너 같은 거랑 왜 결혼했나 싶어서. 그렇게 치면 동서는 왜 너 같은 거랑 결혼했대? 뭐 볼 거 있는데? 돈도 없고 자격지심만 드글드글해서는. 야! 왜? 너 사람 만만해 보여? 내가 참고 참으니까 우스워 보이냐고. 톡 까놓고 말해서 이 집에서 너보다 못난 사람이 어딨다고 그 난리야.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애나 보는 주제에. 나는 집에서 푹 퍼져서 애나 보지만 꼬박꼬박 출근 도장 찍는 너보다 훨씬 돈 잘 벌거든요? 와, 진짜? 시동생 뒷목 잡고 쓰러지면서 덤벼 들려고 하고 남편하고 시부모님하고 그만 좀 하라고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아기띠로 아기 안고 저 당겨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등살에 차까지 탔고 저도 씩씩대며 우는 아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진짜? 내가 뭐 자기 없을 때 자기 동생이 또 나한테 깐죽거린 건 모르지? 아, 진짜 둘 다 똑같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내가 네 동생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야? 나도 할 말 좀 하겠다는데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했구만. 남편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한 번은 치렀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좋든 싫든 가족으로 얽혀있는 이상 만날 때마다 저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저딴 식으로 굴 텐데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한테도 충분히 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제 행동도 지나쳤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도련님 하는 거 옆에서 보셔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첫 만남부터 저 보기만 하면 시비 걸었고 그 후에 만날 때마다 저 걸고 넘어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도련님 그렇게 할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만하라고 중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긴 한데 저 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간 도련님 하는 말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저 도련님한테 사과 못 받으면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도 따로 갈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사과 못 하겠으면 저도 얼굴 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한숨만 내쉬더니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시동생은 나중에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형수가 뭘로 돈을 그렇게 벌었느냐 물었고 남편은 제 주식 잘 됐다는 얘기를 했대요. 형수한테 사과하라고 하니 시동생도 거품 물고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나선 지도 괜히 제 얘기에 자극받아서 주식해볼 거라고 덤볐나 본데 그나마 있는 돈도 다 날려먹었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돈 날려먹었다니까 꼬시면서 한편으론 끝까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러나 싶었죠. 지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제가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하니까 지도 하면 마냥 잘 될 거라 생각한 거니까요. 그때도 시동생에게 말했지만 그 집에서 지보다 못난 사람 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건지 저는 그날 이후로 시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진짜 따로 만나고 있고요. 시부모님도 저와 시동생이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적금 만기되면 바로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쐐기를 박았고요. 네 동생한테는 이런 한 푼도 주기 싫다고 했고 남편도 만기되면 제 돈부터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포기하고 제 앞에서 자기 동생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습니다. 안 보고 사니까 속 편하고 좋기만 하고요. 결혼으로 인해 가족이 되었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왜 애먼 저한테 핫풀이를 하나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도 아니고 참을 필요도 없다 보니 한번 푸닥거리 한 거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살살 긁어대는데 그럴수록 얼마나 스스로가 못난 인간인지 반증한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왈가왈부 말고 자기 인생이나 잘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